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경주시 외갓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외할머니를 뵙기 위해 오랜만에 경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방문했던 외할머니 집은 어릴 적 봤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저는 외할머니 집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어릴 적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셨던지라 대부분의 시간을 외할머니 집에서 보냈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외할아버지께서 만든 인공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들어서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석류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마당도 넓었고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강아지까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저에게 있어서 외할머니 집은 놀기에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 아마 7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석류나무 옆 담벼락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담벼락 밑에 화단을 만든다 해서 흙을 쌓아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밟고 올라서면 담벼락 너머가 훤히 보였습니다. 담벼락 너머에는 다른 노부부께서 사는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마당에 누가 있나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날따라 저는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담벼락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저는 무서웠지만 조심스레 흙을 밟고 담벼락 너머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너머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담벼락 너머에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의 형체가 옆으로 눕다시피 한 자세로 공중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팔과 다리가 기괴하게 꺾여져 있었고 눈동자가 있어야 할 눈 쪽은 뻥 뚫려 있었으며 입 또한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검은색의 연기 같은 것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다리 또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도망을 가면 쫓아올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제 허리를 감싸고 저를 담벼락 밑으로 황급히 끌어내렸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저는 거의 속삭이다시피 할머니께 횡설수설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 대시며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시며 담벼락 너머를 보셨는데 저도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담벼락 너머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이상한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외할머니께서는 그것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제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정말 이상한 점은 제 기억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제 기억을 일부러 지운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도 그 일을 잊고 살다가 성인이 된 지금 외할머니 집을 오랜만에 온 것과 동시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외할머니께 이 일을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졌던 기억은 물론이고 지금 와서야 그때 그 일이 생각난 이유도 궁금하지만 계속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고 메시지. 집에 있는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하나 있는 여동생한테 온 문자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금 어디야? 빨리 대답해줘. 이런 문자를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문자를 빨리 봐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집인데 왜?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오는 겁니다. 제가 답장을 보내기 전에 미리 보냈나 봅니다. 지금 혹시 집이면 집 문이나 창문 전부 잠가놓고 TV나 컴퓨터도 꺼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일단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나가지 말고 있으래요. 전화 받기 힘든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문을 잠그면서 밖을 봤는데 불 꺼진 가로등 쪽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어떤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 고개는 나를 향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어떤 남자인 건 확실했습니다. 좀 섬뜩하다 싶었지만 그냥 무시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거였습니다. 뭐지? 동생인가? 하고 문을 열어주러 가서 밖을 볼 수 있는 렌즈로 밖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또 초인종이 울려서 제가 누구세요라고 크게 말했더니 이상하게 말을 얼버무리는 거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하길래 누구라고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말할 때 말 똑바로 안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알아듣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할 땐 꼭 또박또박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글자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시죠? 우리 바른말을 해서 모두 국어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뒤로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기묘한 소녀.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다음 날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느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공부하던 과목이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더웠기 때문에 베란다와 방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죠. 아무래도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잘까라고 생각하며 기지개를 펴다가 왠지 모르게 살짝 열려있는 방문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웬 여자아이가 미소를 띤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의 길이었고 옷은 잠옷 같은 수수하고 나풀거리는 옷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있는 것인지 얼굴의 위치는 조금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그 당시 제가 이상한 것들을 자주 보곤 했기에 헛것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며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방문 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꺼림칙한 기분에 직접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시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 졸리기라도 했다면 그냥 헛것으로 치부했겠지만 말짱한 정신으로 방금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로 하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신발장에 걸려있는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은 저와 제 뒤에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방 입구를 바라본 순간 저는 놀라서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전 방문 틈새로 봤던 그 소녀가 앉아있는 채로 고개를 돌려 이제는 화장실로 가고 있는 제 등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굳어 있었지만 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될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굳은 몸을 겨우겨우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화장실에서 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나가보니 역시 그 소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것들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일입니다.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등반. 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 15분 뒤에야 나는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다. 땀이 방울쩍 흘렀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팔꿈치는 너덜너덜해져서 흐른 피로 팔뚝이 얼룩졌다. 제대로 움직이는 다리 없이 계단을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음을 상기했다. 척추골이 탈골되어 신경이 절단된 상태로 부러진 양 다리와 뭉개진 발목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미 마비가 와서 감각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육교 위에 올라왔다. 누군가 거리를 기어다니는 나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몇 분 더 아스팔트 위로 몸을 끌다가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췄다. 육교 바깥쪽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아침임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휴식을 취한 뒤 팔을 이용해서 몸을 끌어올렸다. 처음에 기어오기 시작했던 도로의 바닥을 볼 수 있었다. 다시금 몸을 던지면서
이번에는 머리부터 떨어질 것을 다짐했다. 5번째 이야기 귀신들. 아는 스님께서 부산의 어느 동네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님은 지하철에서 한국전쟁 피난 이후 오랫동안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스님과 지인은 같은 전우로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다 부상병으로 육군병원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고향이 같아서 빨리 친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각자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죠. 스님은 지인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 매우 반가웠고 지인 역시 반가운 마음에 스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스님도 흔쾌히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새서라도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조금 동네엔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집에 도착하니 지인의 아내가 빨래를 개어서 돌에다 방망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듬이돌이 흔히 보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사각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지인은 밤새도록 굽고 떠들며 곡차를 마시다 요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제서야 보는 것이지만 집의 주춧돌과 디딤돌도 모두 아까 본 다듬이돌과 같은 것들이었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인의 아내가 스님께 인사를 하면서 뜨거운 물로 항아리를 씻으면서 수체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게 지인과 곡차를 하고 서로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 같은데 매우 슬프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다고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저리 울지? 재수씨가 우나? 가만히 집중하고 들어보니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본어로 반복해서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에 스님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사람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는 지인을 흔들어 깨워서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그러자 지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가끔씩 나는 소리니까 신경 끄고 주무시게나. 지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누워 다시 자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참다 못해 일어나 마루로 나왔는데 아프다고 하는 소리는 한쪽에 세워둔 다듬이돌 근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나가니 소리가 또 그쳤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부엌에서 희미하게 소리 내는 것이었죠. 부엌에 들어가니 항아리 근처에서 소리는 났는데 역시 스님이 다가가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들리는 일본어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지인의 아내나 애들이 서로 쑥덕대며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침을 먹고 나서는 간밤의 일에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지인을 닥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설명하였습니다. 지인은 마당에서 스님이 전날 보았던 네모난 돌들을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소리는 이것들이 내는 거네. 제대하고 이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는 나도 무척 놀랐네. 그 돌들은 죄다 비석이었습니다. 밤새 비석이 우러댄 것이죠. 그리고 항아리로 사용하던 단지는 유골을 담는 유골 그릇이었습니다. 처음엔 자네처럼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젠 만성이 되어서 무감각하다네. 이제는 우리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지. 그런데 자네처럼 한 번씩 집에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면 기겁을 하더군. 그래도 자네는 스님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군. 보통은 하룻밤도 못 있고 다 가버리던데 말이야. 스님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집을 이사를 가지 그랬나. 그러자 지인은 답했습니다. 사변 끝나고 어수선할 때라 이 집도 겨우 구했어.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들리지도 않는데. 사실 말인데 여기는 동네 자체가 다 이래. 천마산 까치고개 아래의 아미동 비석마을. 일본인의 공동묘지였던 터의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몰려와 피난촌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피난민들은 집을 지을 재료를 그 공동묘지의 비석을 가져다 사용하였던 것이죠. 오도로돌 글이 새겨져 있어서 다듬이돌로는 아주 좋았다는데 그 때문에 귀신들이 밤새 아프다고 울고
유골 항아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겁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서성이는 일본 귀신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도 나다니지 않았고 해마다 일본 귀신들을 위해서 진원제를 지내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벽을 두드리던 아줌마. 당시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갑자기 과제와 기말고사 대비가 겹쳐서 밤새도록 자취방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 한쪽 벽에서 쿵쿵하고 벽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얇은 벽으로 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소리가 너무나 오래 들려왔고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중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제 쪽에서 벽을 세게 두들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과제를 끝내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경찰과 형사들이 모여있고 옆방에서 부부싸움 도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소리와 그 시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한 형사는 어딘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시각이 11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남편이 자수한 것을 접수한 뒤거든요. 부검 결과 죽은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각도 10시 이전으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도대체 무엇이 그날 밤에 벽을 두드린 것인지 상상이 되어 오싹한 생각에 한동안 멍했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군대에서 야간 근무 중에 고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 말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혹시라도 부검이 잘못된 거고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면 그 아줌마가 너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갔겠냐. 7번째 이야기, 사기꾼.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14살 때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어머니 고향 친구분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분은 어머니보다 먼저 고향을 떠나셨는데 최근까지 아무도 A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A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소문처럼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소문이라 말한 이유는 아무도 그분의 장례에 다녀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낮잠을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죽었다고 한 A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십 년 만이라 반갑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하시며 통화를 하셨습니다. 우선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집이 연락처를 자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핸드폰이 아닌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자 A는 다른 어머니의 친한 친구 B를 어제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B랑 술을 마시며 어머니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B가 술에 취한 A를 택시 태워서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B는 잘 사는 편이라 친구들의 택시비를 자주 내주곤 했었기에 어머니께서는 A의 말을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이윽고 지난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머니께서 우습지만 A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A는 어느 녀석이 그랬냐면서 자기는 젊은 시절에 집안의 불화로 형제가 고발을 하여 징역을 살다 나왔고 그 후 집안이고 고향 사람이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며 누나와 형들이 서울 어디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자기가 지금 양천구 목동에 있는데 강동구 길동인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친한 친구도 아닌 A가 동창회도 아닌 단둘이 만나려고 동네까지 온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셔서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A는 길동에 와서 저녁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고 결국 어머니는 오늘은 좀 곤란하고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A는 굉장히 아쉽다는 듯이 전화를 끊으셨는데 어머니께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전화번호도 묻지 못하셨습니다. 핸드폰이었다면 기록이 남았겠지만 집 전화라서 전화번호를 알려면 전화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어제 A가 B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B에게 연락하여 A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로 했는데 뜻하지 않게 기묘한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B는 A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다른 친구인 C와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A는 죽지 않았냐며 반문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 B가 자주 장난을 치는 편이라 혹시나 해서 C에게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그러자 C는 B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A의 누나와 연락하고 지내기 때문에 A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오히려 어머니 보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서 꿈이라고 믿고 싶으시지만 어머니께서 A와 통화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전화를 받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기묘한 일은 수십 년 동안 A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어머니인데 지금 A의 가족이 실제로 목동에 살고 있고 A가 가족 문제로 형을 살고 나온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분을 오지 말라고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횡단보도의 귀신. 나는 사실 귀신 같은 것도 본 적이 없고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잘 믿지도 않지. 그런 나한테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외할머니가 무당이고 집안 내력이 대대로 그런 쪽에 관련돼서 그런지 자기도 귀신이나 그런 쪽으로 이상한 게 가끔 보인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 별다방 2층에서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친구가 몸을 숙인 채로 안색이 새파랬어. 그래서 너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밖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쳐다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친구가 나랑 만나려고 별다방 2층에서 창문가에 앉았는데 건물 옆에 8차선 도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 한가운데 어느 여자가 혼자 서 있더래. 그래서 빨간불에 차도 다니는데 뭐지 하면서 쳐다봤는데 오른쪽 팔은 없고 왼쪽 팔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 하늘색 원피스에 피투성이 모습이었대. 그래서 놀랬는데 마침 녹색불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왼쪽 팔을 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휘두르기 시작했대. 그런데 왼쪽 팔이 비정상적으로 긴 걸로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왼손으로 자신의 끊어진 오른팔을 들고 휘두른 거였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인 채로 그냥 걷고 있었지. 그런데 휘두른 팔에 맞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걷다가 반응을 보였대. 기침을 하던가 몸을 떨던가 갑자기 멈춰서던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여자는 신난 듯이 입을 벌려 웃었대. 그리고 팔을 계속 휘두르는데 어느 교복 입은 덩치 작은 남학생한테 휘둘렀지. 그런데 그 학생은 반응이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 여자는 입이 찢어져라 웃다가 웃음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남학생을 쫓아가면서 계속 팔을 휘둘렀대. 그런데도 남학생은 그냥 반응 없이 지나갔대. 그렇게 횡단보도 끝까지 건너가니까 그 여자도 쫓아가는 걸 그만두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 서 있었대. 이미 빨간불이 되었고 친구가 놀라서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갑자기 2층에 있는 자신을 노려봤다는 거야. 그래서 고개 숙이고 벌벌 떨면서 밖을 안 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왔다는 것이었지. 나야 가끔 그렇게 말하는 애니 흘려들었지. 그래도 호기심은 들었어. 그래서 친구와는 다른 동네로 가서 놀았고 헤어지고 나서 귀신이 있다는 자리에 가봤는데 바닥에 거뭇거뭇하게 핏자국이 있었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해 봤더니 거기서 교통사고가 있었대. 음주운전하던 남자가 횡단보도를 걷던 사람을 쳤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대. 그러다가 그 남학생 얘기를 하면서 왜 반응이 없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말씀이 옛날에는 귀신과 인간이 함께 살던 시대라 인간이 귀신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접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두 세계의 경계가 점점 더 멀어져서 이상한 일도 점점 줄어들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사라질 거래.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준 게 밤에는 별과 달이 잘 보이지만 낮에는 안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하신 거야.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지금은 점점 더 밝은 낮이 되어가고 있고
그 남학생도 같은 부류라는 거야. 이제 귀신 같은 걸 보지도 않고 시달리지도 않고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래. 강한 영혼이 돌봐주거나 누군가가 지켜주거나 기가 드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기와 아무 접점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신을 볼 수도 없고 귀신이 해를 끼칠 수도 없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 날 쳐다보며 너도 그런 부류야 라고 했어. 여전히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해. 횡단보도에서 신기한 듯 핏자국을 보고 있는 나에게 팔을 휘두르는 귀신의 모습을 말이지.